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밀히 숨겨놓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은밀히 숨겨놓은 아버지의 재산. 월영교에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안동 엄달골에 권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가진 재산이 많아 세간의 부러움을 샀으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딸 하나를 낳고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는 것이었다. 여보, 소실이라도 드려 대를 잇도록 해야지요. 거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요. 부인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남편이 소실이라도 얻어 아들을 낳기를 바랐으나 아내와의 금실이 좋은 권 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순사리를 쳤다. 그런데 하늘이 간북했는지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내는 늦지막이 아이를 낳고 산후 후유증을 앓다가 달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권 부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자식들 생각을 해서라도 후처를 드려야지 하는 친지들의 말에도 권 부자는 유모를 들여 아들을 키우고 관연한 딸을 출가시켰다. 그렇게 호라비의 몸으로 살던 권 부자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권 부자는 일가 친척과 시집간 딸을 불러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 머지않아 너희 어머니에게로 갈 것 같구나. 너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은. 그 말을 듣자 시집간 딸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바짝 기울였다. 전에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시집을 가서 남의 식구가 되고 보니 아버지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리긴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 아이만 없더라면. 딸은 속마음을 숨기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권 부자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내 집과 전답과 재산은 수진이에게 모두 남겨두겠다. 혁진이한테는 15살이 되거든 부자기에 쌓아둔 이 백지책 한 권을 주도록 해라. 뜻밖의 말에 모두 권 부자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출가 외인이 된 딸한테 전 재산을 남겨주고 귀한 아들한테는 백지책 한 권만 남겨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권 부자의 생각이 그러니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딸 수진이는 기대하지도 않던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권 부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수진은 남편과 함께 아예 친정집으로 옮겨왔다. 아버지 말씀대로 혁진이 제가 기르겠어요. 수진은 친정집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 동생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다. 그때부터 남의 눈이 있어 할 수 없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온갖 구박을 해대기 시작했다. 밭일이라도 거들어. 너도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서당에서 돌아오면 혁진은 머슴들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의 구박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눈칫밥을 얻어먹는 혁진을 보며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찼다. 어이구, 불쌍한 혁진 도련님. 어르신이 계셨다면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혁진의 나이 15살이 되었다. 혁진이 이제 내보내야겠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할 만큼 했소. 수진과 남편은 혁진을 불러 얘기했다. 언제까지 너를 돌봐줘야 하겠니?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15살이 되면 주라고 한 백지책 한 권과 돈 몇 푼을 쥐어주었다. 백지책을 건네받은 혁진은 방으로 돌아와 책장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종이책이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학문을 하라는 말씀인가? 혁진은 아버지가 누나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기에겐 달랑 종이책 한 권만 남겨준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나가 너무 심하게 닥달하는 바람에 더는 누나 집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집을 나온 혁진은 담벼락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련님. 돌아보니 아버지 때부터 있던 나이든 하인 김씨였다. 그는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여름밤에는 혁진이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 등에 업힌 혁진이는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김씨는 혁진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었다.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혁진이가 일을 거들려고 나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서당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김씨 덕분이었다. 공부하기 싫다며 서당에 가지 않으려는 혁진이를 어르고 달래어 간신히 서당에 보내곤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만한 김씨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이복의 김씨, 내가 가면 혁진이 좀 도와주게. 그 어린 게 부모도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김씨는 주인 어른의 당부도 있고 해서 어릴 적부터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혁진이도 김씨를 잘 따랐다. 그렇게 도련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자 김씨는 마음이 아팠다. 도련님, 이럴 때 힘이 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부디 잘 지내십시오. 아니네. 자네는 할 만큼 다 했네. 자네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도련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더니 생각이 난 듯 아버지 친한 친구였던 박진사를 찾아가 보라고 이러는 것이었다. 그분을 찾아가면 그냥 보고 있진 않으실 겁니다. 혁진은 김씨가 일러준 대로 박진사 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박진사 어른을 뵈려고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어르신을 뵙겠다는 거냐? 하인은 혁진의 행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으름장을 놓았다. 진사님의 친구 권일동 어른의 아들 혁진이라고 알아여 주십시오. 기다려봐. 하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달리 사뭇 부드러워진 말투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네가 권부자의 아들 혁진이라고? 어릴 때 보고 처음인데 많이 컸구나. 이제 나이가 몇이냐? 15살입니다, 어르신. 진사는 혁진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수진이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니? 혁진은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이런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더니 혁진에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주지 않더냐? 혁진은 품 안에서 백지책을 꺼내놓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다행히 가지고 있었구나. 박진사는 혁진의 손에서 백지책을 받아들고는 얘기를 꺼냈다. 그 당시 너희 부친이 병이 중해지자 나를 불렀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말이지. 욕심 많은 수진이한테 관리를 맡겼다가는 물려주기 전에 다 없어질 거라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우린 유언장을 내가 클 때까지 숨겨두기로 했다. 수진이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해놓으면 자기 재산으로 알고 낭비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 말을 마친 박진사는 백지책을 펼치더니 등불에 비추었다. 자, 잘 봐라. 이게 숨겨놓은 부친의 친필유언장이야. 등불에 비친 백지에 권부자가 써놓은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러했다. 혁진이가 15살이 되면 그동안 수진이가 맡아 관리하던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재산을 혁진이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혁진이는 그 재산을 물려받아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당부하기는 서로 남매 간의 우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권부자의 서명과 더불어 박진사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하여 혁진은 1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부친이 남겨준 재산을 찾게 되었다. 혁진은 한편으론 수진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고는 재산의 절반을 수진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진도 그동안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남매의 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듬해 꽃피는 봄날, 박진사의 집에 초례상이 차려졌다. 권부자의 아들 혁진과 박진사의 막내딸의 혼례날이었다. 부친도 하늘에서 몹시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박진사의 딸과 결혼한 혁진은 아버지가 남겨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또한 혁진을 자식처럼 키워준 김씨의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집과 전답을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했다. 물론 김씨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때로는 혁진에게 아버지처럼 잔소리를 해댔지만 혁진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김씨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뒤로도 혁진은 부친이 남겨준 백지책에 수많은 얘기를 채워나갔다. 한 집에 서방이 둘이네. 어느 마을에 금실좋기로 소문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있는 논밭을 다 팔아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명의나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여보, 미안하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구려.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는 남편을 살릴 생각으로 시집올 때 해온 폐물과 살림살이를 정리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만 들리면 남편을 데리고 전국을 찾아다녔다. 남편의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이제 포기합시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말에 끄떡하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거렁뱅이처럼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좋은 약을 찾아다니다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여자의 몸으로 수척한 남편을 데리고 다니는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어두워지자 어느 집에 들어가 먹을 것과 하룻밤 묵기를 정했다. 그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주인 양반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몸으로 다닐 수 있겠소? 우리 집에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내면 어떻겠소? 이제 돈도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친 부부에겐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었다. 그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내는 그 집에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일을 모두 맡아 했다. 남편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니 병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다. 더욱이 고마운 건 주인 양반이 남편을 위해 약도 사오고 의원도 불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이 근본적으로 불치병이라서 주인의 수고도 허사였다. 그렇다 해도 집을 떠난 일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이었다. 이렇게 호강하며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았다. 남편의 바람은 그저 사는 날까지 고통 없이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주인 양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보, 이렇게 편히 사는 건 다 주인 어른 덕분이요. 주인 어른께 보답을 하고 싶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처지에 보답할 길이 있어야지요. 정말 주인 어른께 고맙고 미안해요. 그렇다고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요. 이곳을 떠났다간 당신 병이 더 나빠질 테니.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당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요. 여보,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살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면 좋겠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제 저 세상에 가서 편히 쉬고 싶소. 남편과 아내는 두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 집 주인은 호랍이었다. 몇 해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자 부부가 사랑방에 살면서 살림살이를 돌봐주니 생활이 안정되었다. 호랍이 생활에 여러모로 힘들었는데 그들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남편은 마침내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남편은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여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흐느껴 물었다. 아내는 처음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며칠 동안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며칠이나 고심했던 것인가? 아내가 주인 양반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희 부부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주인 어른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 이제부터 저는 어르신의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의 간곡한 청이니 꼭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역시 처음에는 당치 않은 소리라며 펄쩍 뛰었지만 그들 부부의 간곡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주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한 집에서 두 서방을 모시고 살게 된 아내는 병든 남편과 새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았다. 병든 전 남편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살 만큼 살다가
먼저 가요. 여보, 이렇게 먼저 가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꼭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눈을 감을 수 없어. 알았으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가더라도 당신은 주인 어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제발 나를 편하게 보내주시오.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품에 안았다.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은 아내의 전 남편을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아내를 잘 보살폈다. 음식 솜씨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난 아내는 살림도 잘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딸의 신랑감, 과부의 신랑감. 아우네의 장터가 열릴 때면 삼거리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모, 여기 순댓국밥 하나 주소. 여긴 막걸리 한 병 더 주시오. 눈웃음을 흘리며 바쁘게 오가는 주모는 몇 해 전에 한양에서 내려왔다. 장사꾼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딸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천안 아우네까지 내려와서 주막을 차린 것이다. 각지에서 장사꾼들이 오가는 길목이라 장날이면 제법 손님이 많았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도울게요. 다 큰 처녀가 술 심부름을 하다니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갈 궁리나 해, 이거사. 아무리 바빠서 손이 모자라도 한양댁은 절대 딸아이 순옥이는 주막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남편도 없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딸이 외간 남자들의 눈길을 받는 게 싫은 것이다.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서 순옥이 얼른 시집 보내야지. 한양댁은 이제 19살이 된 순옥이 신랑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가끔 주막에 들렁 순댓국으로 요기를 하고 가는 병만이라는 젊은 총각이 눈에 들어왔다. 저 총각 누구예요? 아, 직산에 사는 병만이라는 친구요. 관청에서 무관으로 일하고 있고요. 듬직한 외모에 수도분하게 보여 한양댁은 벌써 순옥이 신랑감으로 점찍어 두었다. 언제 한번 순옥이하고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장날이면 병만이를 은근히 기다리곤 했다.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지 몰라. 사귀는 처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한양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슬며시 쓴웃음을 지었다. 주막이 바쁠 때면 한양댁은 근처에 사는 수원댁을 불러 주방일을 돕게 했다. 수원댁은 이곳으로 시집온 지 한 해 만에 혼자가 된 청상 과부였다. 글 공부하는 남편에게 시집와 험한 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혼자 몸이 되고 보니 뭐라도 해야 먹고 살 판이었다. 자넨 주방일만 도와줘. 술시중은 들지 말고. 순옥이보다 2살 위인 딸 같은 수원댁의 처지가 안쓰러워 한양댁은 혹여라도 술 취한 취객이 수원댁에게 수작이라도 걸까봐 늘 신경이 쓰였다. 아우네의 장터가 열려 그날도 주막에 손님이 북적북적했다. 어느새 왔는지 그 틈에 사윗감으로 점찍은 병만의 모습도 보였다. 한양댁은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병만에게 다가갔다. 주모, 여기 순댓국밥 하나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예. 아참, 주모 저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요? 병만이 가리킨 건 주방에서 상차림을 돕고 있는 수원댁이었다.
과수댁인데 바빠서 도와주러 왔다오.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수원댁을 바라보는 병만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괜히 과수댁이라고 말했어. 수원댁은 문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고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흠이라면 과부라는 건데 아이도 없으니 문제될 것도 없어 병만이의 관심을 끌만도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이후로 병만이 장날만 되면 꼬박꼬박 주막에 들르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예전엔 병만이 주막에 들리길 기다렸는데 이제 오는 게 걱정이 되고 말았다. 한양댁은 순옥이와 수원댁을 은근히 비교해 보았다. 순옥이도 예쁘장한 외모에 손색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미의 눈으로 본 거고 외간 남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병만이 말고도 수원댁에게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 한양댁 눈에 들어왔다. 호라비가 된 이생원이었다. 한양댁은 이생원과 수원댁을 이어줄 마음을 먹었다. 수원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래도 어떻게 연료문을 세울 거면 모르지만 연분을 만나 새 출발해야지. 내가 한번 나서볼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원댁은 고개를 저었으나 싫지는 않은 기색이었다. 한양댁은 손님이 뜸할 때 이생원을 만났다. 생원어른, 수원댁을 마음에 두고 계시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요? 생원님 손에 달렸지요. 그럼 다리 좀 놔주구려. 그러면 제가 이러는 대로 하세요. 한양댁은 순옥이 신랑감을 사수하기 위해 수원댁과 이생원을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마음먹었다. 한양댁은 주막을 하루 쉬고 수원댁을 찾아갔다. 수원댁 있나? 네, 들어오세요. 순옥이 옷 좀 지어주려고 하는데 자네가 솜씨가 좋으니 와서 좀 도와주게. 순옥이 시집가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주막에 딸린 방에서 둘이서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 채비를 하던 와중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오늘 영업 안 하시오? 밖을 내다보니 이생원이었다. 옷을 좀 지으려고 오늘 문을 닫았지요. 마침 이렇게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시죠. 그래도 되겠소? 한양댁은 순대를 썰고 막걸리를 곁들여 주한상을 들고 들어왔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십시오. 밖에다 드리면 손님을 받아야 해서. 이생원이 방으로 들어와 두 여자와 마주 앉았다. 수원댁, 인사드려. 아래 사시는 이생원 어른이여. 수원댁은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남자와 이렇게 마주 앉아보는 것도 혼자 된 이후로 오랜만이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이생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수원댁에게 사발을 내밀었다. 드실 줄 알면 한 잔 하시오. 한양댁이 사발에 막걸리를 따르자 수원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한 모금 마셨다. 자, 이것도 인연인데 생원어른 한 잔 따라 드리게. 수원댁이 한 모금 마신 술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한 채 이생원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남녀 간의 정분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한양댁은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면 그만이었다. 아우네 주막에 이생원과 수원댁 얘기가 나돌자 한양댁은 병만의 눈치를 살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병만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보이자 한양댁은 이때다 싶었는지 생전 부르지 않던 순옥에게 주방 일을 돕게 했다.
보아하니 아직 혼자인 모양인데 어떠시오? 주방에 있는 처녀가 내 딸인데 한번 만나보려우? 병만이 주방을 쳐다보니 처음 보는 처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서 일을 돕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 어울리지 않는 고운 옷을 입혀서 병만에게 선을 보인 것이다. 아운의 주막은 장날이면 여전히 장사꾼으로 붐볐다. 수원댁과 이생원의 중신엄이 한양댁의 사위가 된 병만도 아운의 주막의 단골 손님이었다. 직산으로 시집간 딸 순옥도 바쁠 때면 주막에 나와 한양댁을 도와주었다. 사위는 거짓말쟁이. 어느 마을에 박선비가 살았는데 집도 크고 땅도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거짓말 잘하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 그 정도로 박선비는 거짓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누굴 불러서 거짓말을 들을까? 하지만 거짓말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박선비는 생각 끝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 부자인데다 딸이 참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는 방을 보고서 거짓말기나 한다는 총각들이 모여들었다. 한 총각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마을에선 논에다 벽실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 갈대로 짠 자리로 덮어서 이삭이 자리 틈으로 쑥쑥 나와서 노랗게 익으면 사람들이 모서리를 잡고 자리를 걷어올려 나락이 거쳐서 한쪽에 모이게 됩니다. 벼농사 짓기 세상 편합니다. 박선비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말해서 실패했다. 또 한 총각이 찾아왔다. 저희 집 마당에 돌부처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겠어요? 장대로 돌부처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돌부처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뚝뚝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떨어진 배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박선비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 그 총각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장가들겠다고 찾아오는 총각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그러기를 며칠 한 총각이 찾아왔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팔도를 다니며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팔고 있는데 작년에 어르신께서 한 포대에 10,000냥짜리 공기를 사셨지요? 그렇지, 기억나는군. 정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고 말고. 그때 어르신께서 공기 3포대를 외상으로 가져가신 것도 기억나십니까? 공기값 30,000냥을 내십시오. 박선비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사실이라고 하면 30,000냥을 줘야 할 판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사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건 거짓말이군 하면서 그 총각을 사위로 삼았다. 그런데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다. 거짓말 꽤나 잘하는 사위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다 보니 정말 못할 짓이었다. 어느 날 사위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 이번 기회에 장인어른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어느 날 장인하고 나무를 하러 간 사위는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올려놓았다. 아이고 이런, 나무짐을 묶을 끈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러 끈을 가져가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장인은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빠뜨리고 오면 어떡하냐. 빨리 가서 가져와라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쏜살같이 집으로 뛰어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장모가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자네 왜 그렇게 급히 오나?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산빛 아래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장모와 아내는
울면서 산에 올라가고 사위는 앞질러 장인한테로 뛰어갔다. 천천히 오지 뭐 그리 급하게 오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집에 도적이 들어 곳간을 몽땅 털어갔다고 합니다. 박선비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산 중턱에서 올라오던 아내와 딸을 마주쳤다. 아니 마누라,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은 어떻게 하고 올라오는 거야? 집이라뇨? 영감, 괜찮은 거요? 사위는 슬며시 웃으며 자신이 꾸민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10년 감수한 장인은 그때부터 거짓말을 딱 끊었다고 한다. 희한한 술잔에 숨겨진 비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 다 쓰러져가는 초가 옆 가마에 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잘 나와야 할 텐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홍천 팔봉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질그릇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우삼돌이 가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질 좋은 흙을 구해야 좋은 그릇을 만들 텐데 최근에 구해온 흙이 좋지가 않은지 지난번 만든 그릇이 절반 이상 굽다가 금이 가버린 탓에 삼돌은 가마를 떠나지 못하고 애를 태웠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질그릇을 만들어 팔아온 지도 어느덧 7회가 지났다. 그릇을 만들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오. 들고 나가 팔기까지 하려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분원에 들어가 사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자. 삼돌은 고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을 찾아갔다. 독이 만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만들어는 봤나? 지금까지 질그릇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게. 조기장 영감은 삼돌이 만든 그릇을 보더니 말했다. 질그릇과 사기는 다르다네. 솜씨가 좋으니 한번 일해보게. 변수 어른께는 내가 얘기하지. 사기는 궁중과 양반가에 널리 쓰이는 그릇이라서 늘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삼돌은 쉽게 분원에 자리를 얻었다. 경기도 분원에 자리를 잡은 삼돌은 조기장 밑에서 열심히 기술을 익혔고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거 누가 만든 것인가? 스라에 있는 우삼돌이란 사기장의 솜씨이옵니다. 사웅원에서 나온 관리가 삼돌이 만든 사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도의 기술은 날이 갈수록 뛰어난 경지에 도달했고 그가 만든 사기는 궁중에 진상되었다. 순조 임금도 삼돌이 만든 순백색 자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스승은 촌스러운 이름 대신 빛나는 옷과 같다고 해서 명옥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뛰어난 도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명문 세가들은 그의 작품을 수정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명옥의 솜씨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기장들이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분수도 모르는군. 종일 일밖에 모른다니까?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줘야겠군. 동료 사기장들은 명옥을 데리고 색주가를 찾았다. 이복의 명옥이 자네 덕에 우리 분원이 번창해가니 한턱 내는 거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진탕 놀아보세. 뭐하냐? 한 잔 올리지 않고. 서방님, 제 잔 받으세요. 그렇게 뻣뻣하게 계시지 말고. 미리 여인들에게 귀띔을 한 뒤라서 여인들은 명옥을 둘러싸고 애교를 떨며 노총각 가슴에 불을 질렀다. 처음엔 목석 같던 명옥도 거듭되는 술잔에 무장해제라도 된 듯이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그렇게 동료 사기장들의 계획은 들어맞았고 한 번 발을 들여놓은 명옥은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이 일만 마치면 매일 술집을 찾아가 여흥을 즐겼다. 자네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명옥이 만드는 도기를 보고 조기장 영감이 건넨 말이었다. 아니에요. 일은 무슨 일이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술독에 빠져 지내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도기를 만들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마저 술집 여인들 속주머니를 채우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기장 영감이 명옥을 꾸짖었다. 이보게, 자네를 내 후계자로 믿고 있었는데 사기장들 꼬임에 빠져서 주정뱅이 신세가 되어가니 이 무슨 꼴인가? 조기장 영감의 질책을 듣고 명옥은 그동안의 방탕함을 후회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술버릇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다. 술을 절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명옥은 매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를 드리더니 마침내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깨트리고 다시 만들기를 수백 번도 더 했다. 그러더니 조기장 영감 앞에 작은 술잔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닌가. 그동안 그 술잔 한 개를 만든 건가? 그냥 술잔이 아닙니다.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잔이죠. 계영배라고나 할까요? 술을 절제하는 잔이라고? 술을 가득 채우면 술이 사라지는 그런 잔이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술이 사라지다니. 명옥은 뜻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명옥은 다시 마음을 잡았고 경기도 분원에선 많은 명품 도자기를 왕실에 공급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옥이 애지중지하던 그 술잔이 사라졌다. 왕실로 올려보내는 도자기 틈에 끼어갔는지 누군가 슬쩍 집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라진 그 술잔은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잃어버린 술잔에 대한 미련이 없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평에 사는 박진사의 생일잔치 날이었다. 부유한 토반이기도 하고 세력가인 박진사의 생일인지라 현감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현감 어른, 제 잔 받으시지요. 허허, 고맙소이다. 박진사는 사랑방에 모셔두었던 영롱한 술잔을 꺼내 현감에게 한 잔 가득히 따라주었다. 술이 어디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사가 보니 현감이 내민 술잔이 비어있지 않은가. 다시 가득히 따라 놓으니 잠시 후 다시 잔이 비어있었다. 희한한 일이군.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로 술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박진사는 잔을 가지고 들어와 섬뜩한 마음에 잔을 들어 바닥에 깨트려 버렸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두 조각이 난 잔을 들어보니 바닥에 만드니와 장소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경기도분은 우명옥. 우명옥이라면 도기로 유명한 장인 같은데 괜히 깨트렸나? 어떻게 술잔에 그런 조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자. 며칠 후 박진사는 깨진 술잔을 챙겨서 경기도 분원을 찾았다. 그리고 술잔을 내밀며 우명옥을 찾았다. 그러자 나이든 노인이 나왔다. 댁이 우명옥이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 안타깝군요. 이 술잔 그 사람이 만든 건가요? 박진사는 깨진 술잔을 조기장 영감에게 내보였다. 그런 것 같군요. 술잔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찾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작년 이맘때쯤 내 손에 들어와서 사랑방에 두었었는데 며칠 전에 꺼내 술을 따랐더니 술잔이 저절로 비어버리는 바람에 깨트려 버렸어. 그게 언제지요? 사흘 전이요. 그 친구도 그날 세상을 떠났지요. 우연치고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조기장 영감은 깨진 술잔을 받아들었다. 이건 그 친구에게 주어야겠습니다. 박진사는 묘한 죄책감이 들어 좋은 도기를 만드는 데 쓰라며 분원에 천냥을 내놓고 돌아갔다. 조기장 영감은 깨진 술잔을 우명옥의 묘에 가져가서 내려놓았다. 이보게, 잃어버린 잔의 술잔을 가져왔네. 술잔이 깨진 것만큼 내 마음도 깨진 듯이 아프다네. 분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엔 찬바람만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두 형제와 도깨비집. 어떤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다. 형은 얼마나 게으른지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고, 아우는 밭이나 산으로 가서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어느 날 아우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개암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개암 몇 개를 주었다. 이건 어머니 거, 이건 형 거, 이건 아내에게 갖다 줘야지. 가랑잎을 들치자 개암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 아우는 개암을 줍다가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만 해가 저물고 말았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날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우는 궁금하여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았다. 그러다가 골짜기 아래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으리으리하게 크고 이상한 집에서 흘러나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집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살금살금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깨비들이 수없이 모여서 춤을 추고 떠들어대며 그야말로 야단 법석을 떨었다. 이상한 곳에 오게 되었구나.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아우는 도깨비들의 행동을 몰래 엿보고 있다가 도깨비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마침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아우는 그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굴뚝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도깨비들이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춤추고 있었다. 아우는 그 틈을 이용해 굴뚝을 통해 내려와 대들보 위에 올라가 앉았다. 도깨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소란스럽게 뛰놀았다. 도깨비들이 한바탕 놀고 나더니 대장 도깨비가 어디서 꺼내왔는지 아름다운 금방망이를 가져다 마룻바닥을 내리치자 금돈이 와르르 쏟아졌다. 정말 신기하다. 아우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자 이번에는 다른 도깨비가 나왔다. 무엇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은방망이를 들어 마룻바닥을 내려치자 은돈이 와르르 쏟아졌다. 또 다른 도깨비가 나왔다. 역시 은방망이를 들고 무엇인가 중얼거리면서 마룻바닥을 치니까 이번에는 많은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침착하게 쳐다봤다. 도깨비들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또 다른 도깨비가 나와서 마룻바닥을 치니까 많은 곡식과 아름다운 보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보물들은 사방에서 비쳐오는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신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우는 시장기가 돌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암 한 개를 꺼내 입으로 깨물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집안을 울리고 아우는 놀라서 대들보에 몸을 갖다 붙이고 덜덜 떨었다. 개암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들도 깜짝 놀라 모두 위를 쳐다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대들보라도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까? 이야, 큰일 났다. 대들보가 무너진다. 어서 도망가자.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도깨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야, 이게 웬 떡이냐? 어디 내려가 보자. 아우가 아래로 내려와 보니 도깨비들이 보물은 물론 금방망이, 은방망이까지 다 팽개쳐버리고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날이 밝자 아우는 금은 보화를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소문을 듣고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게으르고 욕심 많은 형은 당장 아우를 찾아왔다. 아우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우가 말한 대로 실천에 옮겼다. 산으로 올라가서 개암을 주었다. 우선 자기 것부터 품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내, 어머니, 아우의 목까지 챙기고 나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저만치 도깨비 집이 보였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작은 걸 보고는 실망했다. 아직은 대낮이라 도깨비들이 보이지 않았다. 마침 잘 됐다. 도깨비들이 오기 전에 우선 저 대들보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형은 대들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등불을 켤 때가 되니까 도깨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엔 많은 도깨비가 모여들었다. 그리고는 어젯밤 아우가 본 것과 같이 놀기 시작했다. 도깨비들이 신이 나서 뛰노는 것을 보고 형은 참을 수가 없어서 개암을 꺼내 딱 하고 깨물었다. 어서 보물을 손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두 위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형은 도깨비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숨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들키고 말았다. 도깨비 하나가 대들보 위로 올라오더니 인정사정 없이 형을 끌어내렸다. 지난밤에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보물을 모두 가져간 놈이 바로 너지? 내가 틀림없어. 어디 오늘은 우리에게 혼 좀 나봐라. 모두 몰려들어 때리고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다. 형은 매를 너무 맞아 몸뚱이가 여처럼 늘어나서 뱀처럼 가늘어졌다. 입은 매의 부리같이 삐죽해지고 눈알은 토끼 눈처럼 툭 붉어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흉측한 모습이 되었다. 형은 그런 꼴을 해서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보물은 얻지도 못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모아 비웃었다. 오직 한 사람, 아우만은 형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슬퍼했다. 젊은이의 거짓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거짓말의 명수였다. 어느 날 그가 길에서 이웃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웃으며 젊은이를 향해 자네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 어떤가? 나한테도 한번 거짓말을 해보게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저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한가할 때 거짓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급히 가던 길로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젊은이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여보게 뭐가 그리 급한가? 볼 일은 나중에 보고 한마디만 해보게나. 그러자 젊은이는 난처하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어르신도 딱하십니다. 저는 지금 급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호수에 모여 사람들이 물을 퍼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두 그곳에 자라를 잡으러 간다고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자라를 잡으려고 이렇게 뛰어가는 중인데 지금 노인장과 거짓말을 즐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라를 잡아온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가버렸다. 그러자 그 노인도 그의 뒤를 쫓아갔다. 이봐, 젊은이. 이왕이면 나도 함께 가세. 나도 한 마리 잡아와야겠네. 그러나 젊은이는 어느 틈에 노인의 눈앞에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봐 숨이 턱에 차서 헐레벌떡거리며 멀리 성 밖에 있는 호수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호수에는 멀리 저쪽 기슭까지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호수 밑바닥을 말끔히 쳐내서 자라가 우글거린다는 젊은이의 말이 그제야 거짓이었다는 걸 노인은 뒤늦게 깨닫고 다리에 힘이 빠져 길가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이처럼 젊은이의 머리는 매우 교묘했다. 하루는 그가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어느 집 위층에서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젊은이가 올려다보니 그는 그 고을의 높은 벼슬아치였는데 젊은이를 불러세우더니 빙그레 웃었다. 너는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기를 밥 먹듯 잘한다는데 나를 속여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럼 내 후한 상을 주겠다. 그러자 젊은이는 시치미를 떼며 자신이 없는 듯 사양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비천한 놈이 어찌 높으신 어른을 속일 수 있사옵니까? 그러자 위층의 벼슬아치는 더욱 자신만만해하며 자, 이걸 받아라. 네가 만일 나를 속일 수 있다면 그 은전을 가질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대신 매를 석 대 맞아야 한다. 하고 은전을 내던졌다. 젊은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위층을 쳐다보며 그럼 분무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층에 계신 나리를 속여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리께서 아래층에 계실 경우라면 얼마든지 나리를 속여서 위층으로 오르시게 할 수는 있지요. 하고 말했다. 벼슬아치는 그 말에 서슴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젊은이와 마주섰다. 자, 이제 내려왔다. 네가 어떻게 나를 위층으로 올리나 솜씨를 보자꾸나. 그러자 젊은이는 천천히 몸을 굽혀 땅바닥에 떨어진 은전을 주워들며 공손히 절을 했다. 나리, 그럼 이걸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리와의 승부는 제가 이긴 겁니다. 그러자 벼슬아치는 급히 그를 불러 세웠다.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를 속여서 위층으로 올려보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젊은이는 태연히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씀을? 저는 현재 나리를 감쪽같이 속여 아래층으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속여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거죠. 이것 말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유유히 사라져갔다. 위층에서 내려온 벼슬아치는 자기의 경솔함을 깨닫고 혀를 찼으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다. 지혜가 돈보다 낫다.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더 낫다며 다투었다.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 무식한 사람의 돈보다는 가난해도 학자의 지혜가 낫지. 그렇고 말고. 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고 부자는 돈이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학자를 비웃었다.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도 사흘만 굶어봐. 온전한 정신이겠냐. 돈만 있으면 지혜는 언제든 살 수 있지. 그래, 학자는 돈만 있으면 종처럼 언제든 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보다는 돈이 최고란 말이다. 하고 서로 다투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 지혜가 돈보다 더 낫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로 나를 굴복시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고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쳤다. 그래, 그럼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돈이 나은지 지혜가 나은지 왕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자. 좋은 생각이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돈과 지혜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느냐고 물었다. 왕은 이 소송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했다. 지혜가 낮다고 하면 돈 있는 부자들이 왕에게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요. 돈이 낮다고 하면 학자들이 왕에게 협력을 잃을 것이니 통치상에도 막대한 지장과 파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문제는 나보다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적임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하고 이웃나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 두 사람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웃나라 왕에게 가서 그 편지를 바쳤다. 이웃나라 왕은 옆나라 왕이 보낸 친서가 무슨 중요한 내용인가 하고 봉을 떼어본 즉 뜻밖에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 명이 당신의 나라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가는 대로 곧 잡아서 사형에 처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었다. 그 왕은 이웃나라 왕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부자와 학자를 묶어서 사형정으로 보내 곧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제야 자기들이 공연한 소송을 일으켜서 죽게 된 것을 후회했다. 부자는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의 돈을 아끼지 않고 왕과 대신과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많은 뇌물을 보내며 운동을 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과 관리들은 뜻밖에도 매우 청렴했다. 또한 음모의 중재를 돈으로 용서했다가는 나중에 약점으로 이용될 것을 두려워해 뇌물을 물리치고 더욱 노해서 사형 집행을 서둘러 진행했다. 그러자 부자는 학자에게 애원했다. 이보게 지혜로운 사람이여, 내 돈의 힘으로 우리 두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됐으니 어디 자네 지혜로 우리를 살려볼 수 없겠나? 성공만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부자는 돈이 제일이라는 과거의 거만한 생각은 버리고 학자의 지혜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하네. 처음부터 지혜가 돈보다 낫다는 내 말을 존중했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내 지혜로 살려달라는 건가? 그러기에 돈만 하는 무식쟁이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모욕을 들은 부자는 전 같으면 노발대발했을 텐데 지금은 풀이 죽어 있었다. 이런 맹꽁이 학자야. 자네가 정말로 지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돈이 제일이라고 나한테 항복했으면 이런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라고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이미 돈의 무력함을 알았으므로 학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지금 상황을 학자의 지혜로 목숨이라도 구제받고 싶어서 가슴을 졸이며 학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학자는 태연한 태도로 단두대 앞까지 걸어갔더니 갑자기 크게 웃는 것이었다. 왕이 그 당돌한 행동을 보고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고 물었다. 너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도 기쁘냐? 사실은 이웃나라 왕의 불행을 대신 받으시려는 폐하의 어리석음이 우스워서 그럽니다. 하고 학자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고 또 껄껄 웃어댔다. 말을 삼가라. 내가 어리석다고? 적국의 모략에 빠져서 스스로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폐하가 어찌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의 말에 정색을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말하거라.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실은 이 친구가 부자입니다. 저희 나라 왕이 탐욕이 많아서 이 친구의 재산을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의 딱한 사정에 분개하고
왕에게 항의문을 올렸더니 왕이 저희들을 잡아다가 이런 단두대에서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도 저희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엾이 여기셨든지 호련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을 죽이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죽여선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저희들의 사형을 중지했고 현명한 대신이 저희들을 폐하에게 보내 저희들을 죽이는 동시에 폐하의 나라를 멸망시키면 일석이조의 묘안이라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저희들을 폐하의 나라에 보내서 사용시키고 겸해서 폐하의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통합하려고 무조건 죽이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학자의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도 상의한 뒤 제 나라 백성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사형에 처해달라는 이웃나라 왕의 수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첫째, 이 자들이 우리 백성도 아닌 일개 부호와 학자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적지를 꿈꿨겠습니까? 이 자들을 곧 제 나라로 추방해 보내고 그 간사한 이웃나라 왕을 토벌해야 합니다. 왕도 신하들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이 국경을 채 넘어오기도 전에 그 나라 왕은 그들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본국의 왕은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동시에 부자와 학자 2명을 잡아서 또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 그러자 학자가 또 단두대 앞에서 큰 소리로 웃었다. 왕은 그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다. 이 무례한 자야, 내가 나를 조롱하는 거냐? 웃기는 왜 웃느냐? 황송한 말씀이나 폐하의 어리석음이 아직도 전과 같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너희들을 없애면 나라가 소란해질까봐 너희들을 이웃나라로 보냈더니 너희들이 적국의 왕을 충동시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했으니 비록 나중에 나라가 망할지라도 너희들의 죄는 먼저 다스리겠다. 나라가 흥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일시의 오해나 흥분으로 저희들을 죽이고 나라가 망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 폐하의 어리석음이 어찌 우습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살려줘야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저희들은 이 나라 백성이요, 폐하께는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면 군대 1명 동원 않고도 적국의 대군을 물리쳐서 저희들의 능력과 충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런 유능한 저희들을 공연한 오해로 죽이고 나라를 영영 구하지 못하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왕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대신들에게 물었다. 학자가 말한 대로 자기 나라의 죄인도 처벌 못하고 남의 나라로 보낸 것이 우리나라의 무력한 증거요, 또 무슨 모략이라고 적국에 오해했다는 것이 사실일까 합니다. 저자 2명이 적군을 막아내겠다고 하니 속는 셈치고 엄중한 감시하에 전선으로 보내서 시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그럼 너희들의 충성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잠시 사형을 연기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왕을 속인 죄로 능지처참하고 다행히 성공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감시병을 붙여서 적국의 정면으로 보냈다. 학자는 칼 하나 들지 않은 맨손으로 본국의 군대를 지휘하고 쳐들어오는 적국의 왕 앞으로 가며 껄껄 웃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 왕은 학자와 부자가 적군의 앞장을 서서 오는 것을 보고 더구나 그 대담한 웃음을 또 보내며 손을 흔드는 대담하고도 자신만만한 태도에 놀랐다. 아, 저놈들이 또 나타났다. 저놈들을 없애면 나라가 망할 테니 빨리 군대를 돌려서 본국으로 가자 하고 싸움을 그만두고 후퇴해버렸다. 지혜의 말 하나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학자는 통쾌히 웃었다. 왕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거 봐.
돈 자랑하는 부자 친구. 내 지혜가 자네 돈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했구먼.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자네 생명을 3번이나 구해준 은인이다. 이래도 돈이 제일이라는 지혜롭지 못한 정신상태를 깨지 못하겠나? 그 말에 대해서 부자 친구는 머리만 긁으며 개면쩍게 웃었다. 이제 자네가 내게 항복했지? 내가 왜 자네에게 항복을 해? 뭐? 아직도 모르겠나? 자넨 약속을 어길 배신자가 될 테니 배은 망덕할 작정인가? 내가 자네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돈이 지혜해진 것이야. 하긴 그래. 그럼 진 돈이 이긴 지혜에게 약속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게. 학자가 또 통쾌하게 웃었다. 지혜롭지 못한 부자는 가난한 학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었다. 이젠 나도 자네 같은 재산가야. 다시는 가난한 학자라고 깔보지 말게. 문제는 자네 돈으로도 내 지혜로도 못 고치는 자네 병이야. 하고 학자는 마지막 진단을 내렸다. 바위섬의 전설. 아주 먼 옛날 수마트라 섬의 한 마을에 와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 소년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그 소년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언젠가 큰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서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었다. 소년은 틈만 나면 항구에 나가서 그곳에 정박하는 웅장한 배들을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오랜 항해 경험을 가진 선원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신나는 모험 얘기를 듣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먼 바다에 대한 소년의 야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소년이 12살 되던 해의 어느 날, 그 마을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주 훌륭한 외국배 한 척이 정박하게 되었다. 상상해 본 적도 없을 만큼 큰 그 배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와이아는 그 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았다. 훌륭하고 멋진 배를 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소녀는 그 배가 떠날 때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우연한 기회에 와이아는 그 배에서 견습 선원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소녀는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머나먼 외국으로 떠나보내는 일을 몹시 괴로워했다. 얘야, 제발 이 엄마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너를 보내고 나서 내가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니? 어머니는 아들을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남는다면 저는 한평생 불행할 거예요. 한평생 저 배를 타지 못한 일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얘야, 그러면 약속해다오. 너는 어디를 가거나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와야는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 소원대로 큰 배의 선원이 된 와야는 그 어떤 선원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으며 진정으로 배를 사랑했다. 와얀의 그런 모습은 곧 선장의 눈에 띄었다. 선장은 점점 와얀을 눈여겨보게 되었으며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아끼게 되었다. 와얀이 자라서 청년이 되자 선장은 마침내 와얀을 양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선장은 그 배와 육지에 있는 많은 재산을 양아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수마트라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와야는 이제 큰 배의 어엿한 주인이며 배 외에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외국 아가씨와 결혼도 했다.
그 아가씨는 물론 돈 많고 좋은 가문의 숙녀였다. 와야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앞날에는 행복만이 펼쳐진 듯이 보였다. 와얀이 그렇게 사는 동안 고향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버렸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젊은 시절을 보낸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난 아들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잊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립고 걱정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그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기도를 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와야는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를 잊고 있었다. 어느 해의 일이었다. 와야는 배를 타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바다 여행을 하게 되었다. 아내가 아기를 가졌으므로 와야는 배를 더욱 호화스럽고 안락하게 꾸몄다. 그들은 수마트라 남쪽 해안을 항해하고 있었다. 야자수들이 우거진 아득한 해안 풍경을 바라보던 와얀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저 항구에 좀 들렀다 가기로 해요. 야자수가 먹고 싶어요. 와얀은 당황했다. 그는 그제야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니 문득 그곳에 있을 어머니가 생각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립기는커녕 가난하고 늙어서 보잘것없는 노파가 되어 있을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자기 어머니의 고생에 찌든 모습을 아름다운 아내가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몹시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 웬만하면 이곳은 지나가기로 합시다. 다음 항구에서 야자수를 구해주겠소. 와야는 아내를 설득해 보았다. 그러나 평소에도 고집이 센 데다 임신 중인 아내는 막무가내로 야자수를 구해달라고 떼를 썼다. 아무리 달래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와야는 배를 잠시 고향의 항구에 대기로 했다. 그는 가능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떠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러나 항구에는 아름다운 와얀의 배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먼 옛날에 그 항구를 떠난 와얀이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그가 외국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훌륭한 배의 선장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자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중 몇 사람은 서둘러 와얀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의 아들 와얀이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배의 선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와얀의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꿈만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부두로 나갔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배 위에 올라간 와얀의 어머니는 선원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선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선장을 꼭 만나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선장님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휴식을 방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선장도 내가 왔다고 하면 기뻐할 것이요. 어서 가서 전해주시오. 부탁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간청하자 그 선원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나는 바로 와얀의 어미 되는 사람이요. 내가 왔다는 것을 알면 그 애가 기뻐할 거요. 그렇다면 기다려보십시오. 깜짝 놀란 그 선원은 곧 와얀에게 가서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전했다. 와얀은 마지못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늙고 초라한 노파가 자기 어머니라는 것이 부끄러웠다. 더구나 뒤따라 나온 자기 아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비웃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다가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와야는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가 나를 보고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여보시오, 나는 당신 같은 노인은 알지도 못하오. 얘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얘야, 나를 다시 한번 보아라. 차나깨나 너의 행복만을 빌어온 내 어미를 보아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때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와얀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라면 어서 안으로 모십시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와얀은 자존심이 상하여 더욱 그 노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 할머니를 모르고 당장 배에서 쫓아내시오. 와야는 벌컥 화를 내면서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원들은 와얀의 어머니를 배에서 내리게 했다. 와얀의 어머니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났으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거지 노인 취급을 당하고 쫓겨난 것이다. 어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항구에 구경 나왔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와얀을 욕하자 어머니는 아마도 자기가 잘못 본 모양이라며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배은망덕하고 무례한 아들의 태도를 생각하니 분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방 안에 쓰러져서 기도했다. 신이여, 이것이 그동안 내가 자식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응답입니까? 저는 그 애가 어미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녀석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자 와야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서둘러서 떠났다. 그러나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났다. 거센 폭풍우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며 와얀의 배를 덮쳤다. 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구명보트를 내려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와얀은 그 커다란 배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이 항구를 향해 노를 저으며 돌아보니 자기들이 탔던 그 배가 어느새 커다란 바위 섬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배에서 나오지 못한 와얀도 배와 함께 바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건 어머니를 배반한 죄에 대해서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가장 바보인가? 두 명의 남자가 길을 걷는데 한 노파가 이마에 손을 얹으면서 인사를 했다. 봐라, 저 할머니가 나를 보고 인사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단다. 이 친구 헛소리하고 있구먼. 저 할머니가 나한테 인사했지 자네한테 인사한 줄 아나? 그들은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다퉈도 자기들끼리는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럼 저 노인한테 직접 물어보자. 그들은 저만치 지나가고 있는 노파를 쫓아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할머니, 할머니는 아까 우리 중 누구에게 인사했습니까? 하지만 노파는 귀가 멀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일이었든지 머리를 갸웃거렸다. 뭐라고요? 할머니께서 아까 누구에게 인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네 둘 중 더 멍청한 친구에게 인사를 했네. 노파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그들이 하도 멍하게 보였기 때문에 노파가 놀린 것이다. 거 봐라, 내가 너보다 더 멍해서 나한테 인사한 것이다. 뭐라고? 내가 더 모자라지. 왜 네가 더 모자란단 말이냐? 하고 그들은 또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꼴불견이라는 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네들끼리 다퉈봐야 정당한 판결은 나지 않을 거요. 나한테 바보란 증거를 대봐. 내가 정당하게 심판해 줄게.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는 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느 여름날 날씨가 매우 더워서 바람을 쏘이려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 그래도 너무 더워 시원한 우물가를 찾아 한숨 자려고 누웠다가 아주 깊은 잠이 들어버렸지. 한참을 자고 일어나 보니 모자는 우물 속에 떨어져 있었고 신발은 개가 물어갔는지 도적이 가져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어. 나는 너무 당황해서 집으로 갈 수도 없었지. 하지만 이러고 마냥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내서 모자도 안 쓰고 머리를 두 손으로 가리고 뛰어갔지. 하녀가 나의 그러한 당황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씨에게 말했네. 아씨,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이 맨발로 모자도 안 쓰시고 이마를 때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무슨 큰 봉변을 당하고 쫓겨오는 줄 알고 엉엉 울면서 뛰어나왔지. 나는 아내가 우는 걸 보고 집안에 무슨 슬픈 일이 생긴 줄 알았어. 그러나 나는 그 이유도 묻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목을 놓고 울었어. 내가 가장인 만큼 누구보다도 슬프게 큰 소리로 울었던 거지. 우리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동정하고 함께 울어주었네. 1시간 동안 울어준 뒤에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댁의 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위로하는 말로 물었지. 글쎄요. 나는 전혀 모르니 집안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했네. 그러자 하녀가 얼른 받아서 서방님이 큰 봉변을 당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집안이 모두 걱정하고 울었습니다.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지. 그제 내가 우물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모자와 신발을 잃어버리고 왔다는 실수를 말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놀렸지.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바보라고 칭찬도 해주었네. 이 말을 들은 경쟁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결혼 후 4월째 되는 날 처가에 초대되어 왔어. 내가 처가에 갈 때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충고를 했지. 처가에 가는 새신랑은 신뢰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네. 맛있는 음식을 내놓을 때 너무 많이 먹어도 흉을 볼 것이요. 그렇다고 아주 먹지 않아도 엉뚱한 오해를 받게 되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하네.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친구들의 충고대로 했지. 처가에 가보니 역시 새 사위가 왔다고 굉장한 요리상을 차려서 대접했으므로 입에선 군침이 돌았지. 그러나 나는 그 요리를 한 입도 먹지 않았어. 장모가 왜 먹지 않느냐고 옆에서 자꾸 권하기에 나는 이런 대답을 했네. 모처럼 잘 차려주셨으나 지금 배탈이 나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억지로 하루를 꼭 굶었지. 밤중이 되자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이었어.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잠든 틈을 이용해서 부엌으로 가서 먹을 걸 찾아 더듬어 봤지. 하지만 음식물은 하나도 없었고 한 구석에서 달걀을 발견했지. 그래서 난 두 손 가득 들고 방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어두운 밤에 서툰 도둑질이라 문지방에 발이 걸려 쿵 하고 넘어졌어. 그 통에 집안 사람들이 놀라서 나한테로 달려왔지. 나는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는 척하고 그래도 깨트리지 않았던 달걀 몇 개를 입에 통째로 집어넣었지. 만약에 달걀 도둑질한 죄가 탄로날까봐 창피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입에 달걀을 잔뜩 넣었으므로 숨이 막혀서 괴로웠어. 장모가 내 방으로 와서 내 침대 이불을 들고 보다가 사위, 아까 난 큰 소리에 놀라서 왔는데 무슨 일이 없었는가? 하고 물었어. 나는 자는 척하고 대답을 안 했지. 두 볼이 왜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가? 나는 도적질한 증거가 폭로될까 겁나서 더욱 벙어리가 되려고 입을 꼭 다물었네. 내가 전혀 말을 하지 않자 장모를 비롯한 사람들이 근심을 하며 배탈이 나서 음식을 통 먹지 않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거기에다 입안이 굉장히 부어서 말조차 못하니
빨리 의사를 불러다 보여야겠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 마침내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면서 나에게 증세를 물었으나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하지 못했네. 두 볼이 툭 붉어지도록 부은 것을 본 의사는 입속을 진찰하려고 입을 벌리려고 했으나 나는 이를 다물고 열지 않았어. 이건 나로서는 고칠 수 없으니 외과 의사에게 입을 수술해야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뒤에 이어서 다른 의사가 오더니 내 오른편 볼을 날카로운 메스로 쿡 찔렀네. 그러자 입안에 들어있던 달걀 한 개가 터졌지. 그 달걀의 흰자위와 노른자가 뚫린 구멍으로 흘러나오자 의사는 소리치면서 됐다. 이렇게 많은 고름이 나오니 굶은 동안 얼마나 아팠겠소. 조금만 참으시오. 하고 다음엔 왼편 볼을 메스로 쿡 찔렀지. 이번에는 달걀 2개가 터졌으므로 더 많은 흰자와 노른자가 구멍으로 쏟아져 나왔지. 또 이런 고름이 나오네. 하고 의사가 자기 솜씨를 자랑하듯이 외쳤어. 나는 두 볼을 생으로 찢긴 고통과 공복으로 정신이 아물아물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지. 나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서 마침 입에서 터진 달걀을 피와 함께 내뱉으며 의사를 욕했어. 이 돌팔이야, 이런 고름이 어디 있어? 이건 달걀 노른자다. 그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의사냐? 나는 그런 욕만으론 화가 풀리지 않았네. 이 엉터리 수술의 소문이 퍼져서 그의 신용이 떨어지고 다시는 의사 노릇을 못 해먹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지. 그러나 내가 체면을 차리느라고 음식을 안 먹었다가 배가 고파서 밤중에 달걀 도적질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네가 내 볼을 수술한 의사보다 더 문제다 하고 말했지. 할머니는 2명의 얘기를 들은 뒤에 달걀 사건으로 양편 볼에 큰 수술 자국을 가진 남자를 칭찬했다. 자네는 정말 큰 바보로군. 그러나 더욱 노력해서 더 훌륭한 바보가 되게.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자네에게 인사한 것으로 해두겠네 하고 조롱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최고 바보야. 하고 그는 다투던 남자에게 큰 소리를 쳤다.